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이후 무려 35년 동안의 일제강점기를 겪는 동안 수없이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약산 김원봉을 단장으로 해서 일제를 상대로 무력항쟁을 벌이는 무장독립운동 단체가 있었으니 바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의열단이죠. 여태까지 남아있는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일제의 감시를 피해 다니느라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었던 탓에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에 반해 의열단원들의 사진은 아주 멋들어진 양복과 머리 스타일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이유로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이렇게 멋지게 꾸미고 다닐 수 있었던 것일까요? 1919년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3.1운동을 겪은 후 해외로 기지를 옮긴 독립운동가들은 강력한 일제의 무력에 대항해 독립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조직적이고 강력한 독립운동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919년 11월 만주 지린성에서 무장독립운동 단체인 의열단이 조직됐죠. 이 단체를 설립한 약산 김원봉은 3.1운동이 벌어졌을 때 죽음을 무릅쓰고 독립만세의 시위를 벌였던 조선인들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만주와 중국 본토 지역에 있던 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은 다소 소극적이고 온건한 방식의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원봉은 조금 더 과격하고 급진적인 폭력투쟁을 하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느꼈죠. 그래서 윤세주와 이성우, 곽경, 이종암 등의 동지들과 의열단이라는 투쟁 결사대를 조직해서 암살과 파괴 활동을 펼치면서 국내 동포들이 독립운동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나아가서는 국내외 한인들 모두의 애국심을 자극함으로써 민족의 독립과 조국의 광복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처음 창단했을 당시의 의열단원은 김원봉, 김대지, 황상규 등 신흥모관학교 출신을 위주로 한 13명이었다고 하죠. 이 13명은 광복을 맞을 때까지 단 한 명도 배신하지 않은 것으로 매우 유명하다고 합니다. 의열단은 창단 직후 공약 10조를 비롯해 조선총독부와 동양척식회사, 매일신보사, 각지의 경찰서, 그리고 기타 일본의 중요기관 파괴를 목표로 하는 오파괴, 조선총독과 친일파 우두머리, 매국노 등 7가지 종류의 암살 대상을 목표로 하는 7가사를 지침으로 삼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들에게 암살과 테러를 위한 전문 교육이나 훈련을 제대로 시켜줄 사람이 없었던 탓에 작전을 실행하는데 허술한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초기 의열단원들은 암살 대상의 자택 앞에서 목표 대상이 귀가하기를 기다리면서 술을 마시다가 졸아서 암살을 하지 못하는 등 임무에 실패할 때도 많았다고 하죠. 의열단은 창단한 지 얼마 뒤에 근거지를 지린에서 베이징으로 옮긴 후 프랑스인들이 중국에서 치외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설정한 구역인 상하이에서 무력항쟁으로 일본 제국의 식민 통치에 대항하는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들이 상하이에서 활동한 이유는 당시 프랑스와 일본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프랑스 경찰이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을 보호해줬기 때문이라고 하죠. 의열단은 비폭력 투쟁인 3.1운동이 일본의 폭력에 제압당하면서 실패로 끝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폭력 투쟁으로 일본의 지배와 착취에 맞섰습니다. 여기서 잠시 앞에서 언급한 의열단원들이 유달리 멋진 옷차림과 머리 스타일을 한 채 사진을 찍었던 것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영화 속에 나오는 의열단원들의 모습을 보면 깔끔한 셔츠에 긴 코트와 중절모 등 신사의 품격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미국인 기자님 웨일스는 1937년의 의열단원 김산에 대한 일대기를 기록하면서 김산이 속해 있던 의열단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는데요. 의열단원들은 마치 특별한 신도처럼 생활했고 수영과 테니스, 그 밖의 운동을 통해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 했다. 임무 수행을 위한 적용 연습도 매일 잊지 않았다. 그들은 명랑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갑자기 심각해지곤 했다. 언제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그들은 기막히게 멋진 모습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스포티한 멋진 양복을 입었고 머리를 잘 손질했으며 어떤 경우에도 결벽증에 가까울 만큼 말쑥하게 잘 차려입었다. 님 웨일즈가 쓴 아리랑이라는 책에 따르면 의열단원들은 언제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생각해 늘 옷을 멋지게 차려입고 머리를 잘 손질했으며 사진을 찍을 때도 언제나 이번이 죽기 전 마지막 사진이라고 생각하면서 찍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추측으로는 당시 우리나라의 서민들 대부분이 일제의 착취를 많이 당하다 보니 허름한 복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옷을 잘 차려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관직에 있거나 친일 계열 인사들 또는 그 후손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열악한 상황 속에서 투쟁할 수밖에 없던 독립투사들이다 보니 허름한 옷을 입으면 일본 순사들의 의심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차려입고 다니면서 일제의 삼엄한 감시를 피하려 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열단은 1920년 3월부터 곽재기, 이성우, 신철휴, 윤세주 등의 핵심 단원들을 행동대원으로 국내에 잠입시키며 조선총독부와 동양척식주식회사, 경성일보사 등을 폭파시키려고 했죠. 하지만 마지막 실행 단계에서 비밀이 새어나가며 최초의 대규모 파괴 공작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의열단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나갔죠. 1920년 9월 박재혁이 부산경찰서에 들어가 경찰서장을 폭사시킨 것을 시작으로 12월에는 최수봉이 밀양경찰서 소속 모든 경찰이 모인 곳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다음해 9월에는 김익상이 조선총독부 청사에 들어가 폭탄을 던지면서 청사의 일부가 부서졌고 1922년 3월에는 김익상과 이종함, 오성윤이 상해 황포탄 부두에서 일본 육군 대장 다나카 기이치를 암살하려다 체포되었는데요. 이후 오성윤 의사는 가까스로 탈옥했지만 안타깝게도 김익상 의사는 1943년에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1923년 1월에는 김상옥이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터뜨렸고 1924년 1월에는 김지섭이 도쿄의 궁성 정문 앞 이중교에서 폭탄을 던졌지만 아쉽게도 불발되었죠. 1924년 6월에는 김병현과 김광추, 박희광이 악질 친일파 정갑주와 그의 가족을 암살했습니다. 새 의사는 얼마 후 이토 히로부미의 수양딸이자 독립운동가들의 정보를 일본 경찰에 팔아넘기던 밀정인 배정자에 대한 암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죠. 비록 암살은 실패로 끝났지만 이들의 의거에 두려움을 느낀 배정자는 얼마 후 은퇴하며 더 이상 일본의 정보를 팔아넘기지 못했습니다. 김병현과 김광추, 박희광은 친일파 조직인 일진회의 이용구 회장 또한 암살을 시도했지만 아쉽게도 이용구는 죽지 않고 부상만 입었다고 하네요. 이들은 봉천성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에도 폭탄을 던진 후 일본 고관들이 자주 출입하는 고급 조선요리점 금정관에서 활동 자금을 받다가 발각되면서 일본군과 총격전을 벌인 결과 현장에서 김광추는 총에 맞아 순국했으며 김병현과 박희광은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1926년 12월에는 나석주가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지고 일본 경찰과 대치하던 중에 가지고 있던 총으로 자결을 시도했지만 총알이 비껴나가면서 일본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죠. 이후 악명 높은 일제의 형사 미화의 신문을 받던 중 당당하게 자신이 나석주임을 밝히고 순국했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활동 속에서 김원봉 등의 의열 단원들은 소규모 투쟁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좀 더 전략적이고 군사적인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때문에 김원봉과 윤세주를 비롯한 의열단의 핵심 단원들이 중국으로 건너가 황포군관학교에 입교하면서 의열단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죠. 마지막으로 독립운동가들의 조남 뒤에 붙는 열사와 의사, 지사, 투사의 차이에 대해 알려드려볼까 하는데요. 먼저 열사는 나라를 위해서 맨몸으로 저항하다가 죽음으로써 높은 지조를 나타낸 사람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유관순 열사와 민영환 열사 등이 있죠. 의사는 무력으로 저항하다 의롭게 죽은 사람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 등이 있는데요. 지사는 직접적인 투쟁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독립운동을 뒷받침하는 지식과 사상, 의지 등을 적극적으로 퍼뜨린 사람으로 신채호 지사, 박은식 지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투사는 열사와 의사, 지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주로 앞장서서 투쟁하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많이 쓰이죠. 지금까지 의열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 일제강점기를 거친 대부분의 대한제국 황족들은 제대로 된 반항 한번 못하고 일제가 시키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녔는데요. 당시 핍박받던 백성들과는 다르게 일제에게 많은 돈을 받으며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유로 많은 욕을 먹기도 했죠. 그런데 황족이었지만 일본에 대항하고 일제를 거부했으며 상해 임시정부로 망명을 하려고까지 하면서 독립운동을 지지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고종의 다섯째 아들이자 순종의 이복동생 그리고 영친왕의 이복형인 위친왕 이강이죠. 오늘은 끝까지 일제와 타협하지 않고 독립운동가들과 가까이 했던 위친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는 1877년 고종의 다섯째 아들로 태어났죠. 어머니였던 귀인장 씨는 명성황후의 미움을 사 궐 밖으로 쫓겨나버리고 말았지만 그는 명성황후의 총애를 받고 자랐습니다. 훗날 어머니 귀인장 씨는 다시 귀인으로 추증되었죠. 위친왕은 훗날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자 이를 축하하기 위해 1894년 보빙대사가 되어 일본을 방문하기도 했고 이듬해에는 6개국 특파대사가 되어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으로 방문하려고 했는데 당시 정모였던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아버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등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 결국 유럽에는 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1899년 미국 유학길에 올라 오하이오 웨슬리언 대학교와 로노크 대학교 등에서 학업을 이어나갔는데 이때 우사 김규식을 만나 친분 관계를 맺게 되었죠. 그리고 김규식을 통해 당시 LA에 있던 도산 안창호와도 교류하며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위해 자금을 내어주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1900년 8월에 그는 비로소 위친왕으로 승격하게 되었죠. 위친왕은 쿨하고 방탕한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미국에서 유학 중일 때 술과 여자를 좋아했다고 하죠. 또한 파티장에서 권총을 빼들고 샹들리에에 있는 등불을 쏘며 쇼를 벌인 일도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동차로 드라이브를 하다가 지나가는 여자들을 감상하는 걸 즐겨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도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방탕한 척하고 광인인 척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것이 위장이든 아니든 그는 실제로도 여자를 좋아했는지 여러 첩을 두고 자식들도 많이 낳았는데 그의 자식은 총 12남 9녀에 달했다고 하죠. 한편 위친왕이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는 그가 연루된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에 유학 간 학생들 중 일부가 고종을 양위시키고 위친왕을 황제로 추대하려던 영모 사건이죠. 하지만 결국 전모가 밝혀져 이 영모는 실패했지만 이 사건 이후로 고종은 아들 위친왕을 경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1905년 그는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기 위해 도쿄로 왔지만 고종의 명으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이후 위친왕이 다시 귀국하기 위해 도쿄로 돌아왔을 땐 영친왕의 친모인 엄기비가 그에게 돈 300만 원을 주며 돌아오지 말라고 했지만 위친왕은 결국 다시 대한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엄기비의 견제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1907년 고종이 일제의 압력에 의해 강제로 퇴위되고 순종이 다음 황제로 즉위했죠. 당시 순종의 다음 서열은 다름 아닌 위친왕이었지만 고종은 순종의 황태자를 영친왕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과거에 있었던 영모 사건도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자신의 친아들을 황태자로 만들기 위한 엄기비의 견제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이완용의 모략으로 인해 위친왕이 황태자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시간이 흘러 1910년 경술국치 이후 그는 친왕에서 공으로 강등당해 이강공이 되었습니다. 위친왕은 이후 일본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주색에 빠져 폐인이 된 사람처럼 하고 다녔으며 비밀리에 독립운동가들과 접촉해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시작했죠. 1911년에는 도쿄에서 친분을 맺었던 손병희와 극비리에 만나 땅 3만 평을 매입했고 그곳에 봉황각을 세웠는데 이 봉황각에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모의를 하기도 했으며 3.1운동을 구상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는 33인의 민족 지도자들과 함께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기도 했죠. 하지만 3.1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위친왕은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독립을 쟁취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최진동 장군과 연락을 주고받을 때 3.1운동을 통해 침략한 일제를 몰아내려면 무력 독립투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위친왕은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사들과도 은밀히 연락하며 지냈는데요. 만약 망명정부가 수립되면 자신도 일개 신민이 되어 황족으로서의 예우를 버리고 망명정부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던 것이죠. 3.1운동 직후인 4월 11일 여러 독립운동 세력들은 드디어 세를 규합해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해 임시정부 내무총장 안창호는 위친왕을 상해로 망명시키려는 계획을 하기에 이르렀죠. 위친왕은 내부적으로는 구심점 역할을 해주고 그로 인해 독립운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며 외부적으로는 독립의 정당성을 강화하면서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계획이 만약 성공한다면 한국인들이 온 마음으로 일본의 통치를 원한다는 일본의 주장을 대한제국 황족의 입을 통해서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위친왕은 상해 임시정부에 나는 자유 한국의 한 백성이 될지언정 일본의 황족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 한인들에게 알리고 더 나아가 나 또한 임시정부에 참가하여 독립운동에 몸바치기를 원한다 라는 편지를 보낸 뒤 상해로 망명을 하기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독립대동단의 전역과 최익환, 나창원 등의 도움을 받아 1919년 11월 9일 밤 변장을 한 뒤 자신의 거처를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궁의 후문을 감시하던 이와라는 일본군이 어둠을 틈타 위친왕과 비슷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와 급히 시내로 빠져나가는 걸 보고 이들 뒤를 쫓았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이들을 놓친 이와는 즉시 자신의 상관에게 이를 보고했고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사무관으로 있었던 구로사와가 결재를 핑계로 위친왕의 처소로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거처를 지키던 사람들에 의해 거부당하자 그냥 막무가내로 위친왕의 처소로 들어갔는데 역시 이미 위친왕은 밖으로 탈출한 뒤였죠. 일본은 급하게 위친왕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위친왕 일행은 고종이 남겼던 15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전달받은 뒤 만주로 향하고 있었죠.
그러나 결국 만주 안동에서 그의 얼굴을 알고 있던 요네야마 경무관에게 붙잡히게 되어 다시 경성으로 송환되었고, 그렇게 상해 임시정부로의 탈출은 실패하고 맙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대한제국 황족들에게 허용되었던 한반도 여행의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면서 사실상 황족들은 강제 연금당하고 말았죠. 그리고 위친항의 처소인 사동궁에는 일제의 경찰이 보초를 서면서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을 철저히 감시했으며, 위친항의 처소에는 유리창을 달아 그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또한 일제는 그의 망명사실을 조작하기도 했는데요. 황족 중에서 백성들에게 가장 많은 신망을 받고 있던 그가 상해 임시정부로 탈출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엄청난 여파를 불러올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제는 위친항이 자의로 탈출하려던 것이 아니고, 돈이 필요했던 위친항에게 어떤 사람이 3만 원을 빌려준다고 해 그 꼬임에 넘어가 궁을 몰래 빠져나갔다가 괴한들에게 납치된 것이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당시 위친항의 행적들을 보면 일제가 주장한 것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일제는 위친항에게 계속해서 일본으로 건너와 살면 후하게 대해주겠다고 강요했지만 그는 끝까지 거절했으며 일본을 배척하려는 마음을 더욱 굳혔죠. 또한 그는 이 일로 재판의 회부까지 되었는데요. 비록 명목상일지라도 그는 일제가 대우해야 하는 특권 계급이었기 때문에 사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그에게 부여되어 있던 공의 자기를 박탈했으며 그의 자기와 전 재산은 장남이던 이건에게 돌아갔죠. 사실 이는 확실치가 않은데 일제에 의해 자기가 박탈당한 것이라는 주장과 일제의 압력에 의해 위친항 스스로가 물러난 것이라는 주장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일제에 의해 자기가 박탈당하긴 한 것이죠. 그런데 위친항은 장남 이건과 사이가 나빴다고 하는데요. 술을 마시면 이건에게 일본에 가서 살아라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또한 둘째 아들 이유가 귀국할 때는 경성역까지 마중 나갔던 반면 이건이 귀국할 때는 일부러 바쁜 척하며 피하는 등 노골적으로 차별을 했다고 하죠. 일제에 부정적이었던 이유는 총애했지만 친일을 했던 이건은 못 믿어했던 것입니다. 위친항은 망명에 실패한 이후 술과 여자에 빠진 척하며 일제의 감시를 피하면서 살았는데 실제로 그는 시리에 빠져 집에서 자주 술을 먹기도 했다고 하죠. 1940년 일제가 창씨개명을 강요할 때도 그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45년 8월 광복을 하자 김구, 김규식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그를 찾아오기도 했죠. 그리고 딱히 정치적으로 엮이지 않고 일반인으로서 말년을 보냈지만 황족 재산이 국유화되고 대한제국 황족들을 철저히 배척하던 이승만 정권의 정책으로 인해 꽤나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피죽도 겨우 먹는 매우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으며 70여 살에 늙은 몸을 이끌고 부산까지 피난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끼니를 제대로 때우지 못해 영양실조와 각종 질병에 시달리기까지 했죠. 그러다 휴전협정을 맺자 다시 서울로 돌아와 사동궁 별궁에 거주했는데요. 1955년 8월 영양실조의 후유증과 여러 합병증에 노안까지 겹쳐 7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과거 백성들에게 칭송받던 그의 인기가 무색할 정도로 이강이 졸했다라는 매우 짧은 기사만 신문 한 귀퉁이에 실려 있었다고 하죠. 또한 위친항은 다른 황족들과 함께 만국의 원흉으로 지탄받았는데요. 그의 다섯째 딸 이혜경은 아버지 위친항의 복권 운동을 추진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 위친항이 임시정부와 대동단 등 여러 독립운동가들과 교류했다는 점 등이 밝혀지면서 그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제국의 황족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일제에 의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할 때 황족으로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던 위친항이 새삼 대단하다고 느껴지네요. 대한제국의 황족이면서 독립운동가이던 위친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을사늑약의 분노에 메이저리그 투수급 제구력으로 기차를 타고 가던 이토 히로부미에게 짱돌을 던져 그의 뚝배기를 깨버리는데 성공한 구한말의 애국지사 원태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82년 3월 4일 경기도 과천군 하서면에서 태어난 원태우는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평소 자신과 뜻을 함께했던 동료 이만여, 남통봉, 김장성과 함께 이토 히로부미를 응징하기 위한 거사를 준비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을사조약과 을사늑약 중 어떤 표현을 써야 할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조약이란 양국이 대등한 위치에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체결한 것을 조약이라고 부르는데, 을사늑약의 경우 비합법적이고 강압적인 상태에서 맺어졌으므로 늑약이란 표현을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된 지 5일 후인 11월 22일 수원에서 사냥을 하고 서울로 올라오던 이토 히로부미는 경부선 기차를 타고 안양 근처를 지나갈 예정이었죠. 거사 당일 일용직 노동자였던 원태우는 친구 3명과 함께 영등포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당시 그는 술을 조금 마셔서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른 상태였다고 합니다. 원래 원태우의 계획은 친구들과 함께 이토 히로부미가 지나갈 예정인 철로 위에 커다란 돌을 놔서 아예 기차를 전복시킬 생각이었다고 하죠.
만약 기차가 전복한 후에도 이토 히로부미가 살아있다면 어떻게든 마무리를 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는데 거사 직전 동료 중 하나였던 이마녀가 겁을 먹고 철로에 있던 돌을 치워버리는 돌발 행동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속절없이 이토 히로부미를 놓치는가 싶던 그때 갑자기 원태우 지사가 현재의 안양시 석수동 고가도로 방면에 위치한 서리제 고개에서 있는 힘을 다해 기차로 돌을 던졌다고 하죠. 평범한 사람이 던진 돌이었다면 그저 기차에 맞고 튕겨나갔겠지만 놀랍게도 원태우 지사가 던진 돌은 정확히 이토 히로부미가 앉아있던 자리의 창문을 깨버리면서 박살이 난 유리창의 파편이 이토 히로부미의 얼굴에 8개나 박혔다고 하는데요. 이토 히로부미는 뇌진탕을 일으키는 등 생명이 위독한 상태가 되었지만 아쉽게도 재빠른 응급치료를 받은 덕분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고 하죠. 일본 입장에서는 워낙에 충격적인 소식이다 보니 이거는 일본의 신문에도 신속히 보도되며 온 열도를 흔들어 놓았고 원태우 지사는 거사 당일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원태우는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겪었는데 온몸에 고문으로 인한 상처 자국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매우 가혹한 고문을 당한 탓에 여름에도 긴팔과 긴 바지를 입어야 했으며 고문의 후유증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성불구의 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그는 해방이 될 때까지 일제의 집중 감시를 받아야만 했다고 하죠. 그런데 원태우 지사가 이토 히로부미에게 어떻게든 상해를 입히는 데 성공하며 감옥에 갇힌 것은 사실이지만 앞에서 설명했던 거사의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나라에만 기록된 사실로 일본 측 기록과 교차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과정이 어쨌든 원태우 지사가 던진 돌이 기차 유리창을 깨고 이토 히로부미에게 부상을 입혔다는 기록은 교차 검증이 되었다고 하죠.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전속력으로 달리는 기차에 돌을 던져 정확히 이토 히로부미를 맞췄느냐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빠르게 달리는 기차에 돌을 던져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을 정확히 맞추는 것은 상식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사실인가 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일었다고 하죠. 여기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상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1905년에 운행되던 기차는 기껏해야 시속 20에서 30km 정도로 운행됐다고 하죠. 지금의 기차와 비교하면 하품이 나올 정도로 느린 속도입니다. 게다가 원태우가 돌팔매질을 한 서리제 고개는 경사가 급한 코스였기 때문에 이 지역을 지나가는 열차는 그 느린 속도로 가던 도중에 더 속도를 줄여야 했다고 하죠. 게다가 고개를 깎아 기찻길을 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비탈져 있는 위쪽에서는 아래쪽을 천천히 지나가는 기차의 안을 확인하기가 쉬운 점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그 시대의 기차는 현대의 것만큼 빠른 수준이 아니었던 데다 거사를 행한 서리제 구간은 안 그래도 느린 기차가 서행하는 구간이었으므로 그쪽의 지리를 잘 알고 있던 원태우 지사가 기차를 내려다보는 위치에서 타이밍을 맞춰 돌을 던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이 아주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의문은 당시 이토 히로부미 정도 되는 거물이 그런 암살 시도를 당했다면 일본 내에도 그와 관련된 기록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일본 내에서는 이런 기록들이 사라졌는지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짐작해볼 수 있는 이유로는 전쟁 중이던 일본이 어떤 사정들로 인해 그와 관련된 기록을 잃어버렸거나 이토 히로부미가 암살 시도를 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질 경우 일본이 합법적으로 조선을 통치하고 있다는 자신들의 명분에 흠집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해 언론에는 크게 다루지 않고 조용히 원태우 의사를 처리한 것인데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거사가 있고 나서 3일 후인 1905년 11월 25일 조선에 주둔 중이던 헌병대장 고야마 미키가 쓴 선고문에 당시 원태우 지사의 의거 내용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알려진 거사 과정과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고 하죠. 원태우 지사는 안중근 의사 이전 조선인들 중 가장 먼저 이토 히로부미를 응징하려 한 인물이었지만 안중근과는 달리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고 그저 상처를 입힌 정도로 끝나면서 별 주목을 받지 못한 탓에 지금에 와서는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안타깝네요.